박사님이 좀 잘 풀어놓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과 수면을 먼저 보면은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활발하게 분비시키고 세포를 왕성하게 만들어 혈류 흐름을 촉진해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운동 시작 후 10분 뒤부터 분비되잖아요. 그래서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의 강도가 좋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1시간까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최소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이게 원래 오타가 아닌데요. 여기 요 화면상으로 보면 철자가 좀 이렇게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걷기 등으로 준비 운동을 하고 30분 정도 운동 후 마지막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하고 마무리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은 하루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걷기 운동 같은 경우가 가장 좋아요. 이거는 기적의 건강법이라고 해서 성인들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전반에 걸쳐 몸을 완벽한 수준으로 지켜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PPT는 제가 또 저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뛰기도 걷다가 잠깐씩 뛰는 그런 게 또 자극을 줘서 좋다고 하고요. 줄넘기 같은 경우는 골밀도를 이제 규칙적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골밀도 증가에도 되게 좋고, 줄넘기는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약 30분 정도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달리기, 점프가 많아서 성장판 자극에도 좋고,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축구 같은 경우는 달리기, 차기, 뛰어오르기가 복합된 운동이래요. 그래서 근육 단련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는 발차기가 많아서 다리뼈는 물론이고 관절에 자극을 많이 주기에 연골 성장에도 좋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 같은 경우는 칼로리 소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영 1시간이 걷기 3시간의 운동 효과가 있고요. 자전거 타기 2시간 의 운동량이 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과해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꾸준히 하는 운동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엄마랑 같이 운동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운동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고 부모가 또 습관화하도록 도와주면 더 좋은데 이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 정리나 이불 정리 그다음에 벗은 옷을 빨래통에 넣거나 신발 정리를 하거나 간단한 청소 같은 경우를 스스로 하게끔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몸을 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그 운동 능력도 길러지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은 또 부모를 잘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 흉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가 시범만 보여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이랑 뭐 산책을 한다거나 계단을 함께 걸어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엄마랑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운동은 아이들의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그리고 산만함을 줄여준대요. 운동을 하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 감정 기복도 조절할 수 있고, 분노나 짜증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뭐죠? 이게 뭐야? 이건 글씨가 안 보여서 저도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지? 그리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운동 후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요. 차분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감정 변화가 극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운동을 자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맞다고 해요. 그래서 뇌에서 정서를 주관하는 영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뇌에 있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뉴런의 활동도 높아져서 이제 뇌에도 좋고 운동 부족으로 몸을 이게 움직이기가 좀 힘든 사람들은 그 분노 조절도 잘 안 된대요.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운동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걸 잘 잡아주면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중에 스트레칭이 있잖아요. 스트레칭. 근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아는데 스트레칭이요. 되게 좋대요. 이거는 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대요. 스트레칭은 그 어떤 약보다 직접 성장판을 자극한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해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굳이 밖에서 뛰어놀지 않아도 매일매일 루틴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몸을 유연하게 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전에 우리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리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칭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뼈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뼈가 움직이면 그와 동시에 성장점이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있잖아요.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고요.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지면서 뼈에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성장판을 자극해 칼슘의 흡수를 돕고요. 골밀도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잠들기 전에 하면은 연골의 관절 그리고 근육이나 이게 등을 풀어주면 성장판의 그 활동이 왕성해지고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스트레칭은 또 이제 장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밤새 굳어진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키 성장을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매우 훌륭하고요. 근데 스트레칭은요, 매일매일 해야 효과가 있대요. 왜냐하면 얘는 일시적인 운동이래요, 스트레칭은. 근데 우리가 하는 운동, 근력 운동이나 뭐 근육 운동 있잖아요. 그거는 몸이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3, 4일이면 뭐 3, 4, 일주일에 3, 3, 4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몸이 약간 다시 이렇게 돌아간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편한 그에서 편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이렇게 몸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칭이 그지 운동 전에 몸풀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이 필요하대요. 갑자기 스트레칭 하려면 가볍게 뭐 걷거나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 스트레칭을 들어가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 크는 스트레칭을 몇 개 스크립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몸만 늘려주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해보면 좋고 이거는 또 성장혈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근데 만져줄 때 이렇게 혈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면 또 아이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근력 트레이닝도 있는데요. 성장기에도 근력 트레이닝이 되게 필요하대요. 이 근력 트레이닝이 뼈에 영향을 미쳐 키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뼈와 근육의 세포는 같은 종류의 세포 덩어리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뼈와 근육. 그래서 그 근육 세포를 시험관에 배양하면요. 그 근육 세포가 뼈가 된대요. 그래서 근육과 뼈는 애초에 한 몸 같은 거다. 그래서 뼈도 근육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꾸 이게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력을 감당해내는 뼈도 강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근력 운동을 안 하면 뼈가 또 약해지겠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곧 키를 크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육 운동도 이렇게 1, 2, 3, 4단계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1단계는 이제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하는 근력 운동은 그냥 기본적인 동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절이나 근육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로 아이들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교인데 이때는 이제 스포츠 활동을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태권도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운동을 하는데 더 난이도 있는 운동을
하기까지 태권도 학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기본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기본 동작을 반복하면서 운동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3단계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성장기예요, 이때는. 근데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막 무거운 걸 드는 근력 운동을 하면 또 무리가 되니까 이때도 바른 자세를 익히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이렇게 이 근력 운동이 저는 막 무거운 걸 들고 근육을 만들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도 그 뭐지 약간의 근육을 늘려주면서 힙을 약간 기울이면서 극이 뭐 아킬레스건의 그 햄스트링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약간 늘려주면서 길러주는 뭐 그런 운동들이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고등학생인데, 이때는 이제 근력 트레이닝을 해도 좋긴 한데, 정확한 지식을 갖춘 트레이너의 지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게 쓰는 근육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면입니다. 수면이 16%. 늦어도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오래 자는 게 아니고 깊게 자야 돼요. 숙면. 그래서 가장 그 대신 이제 10시 이전에 숙면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밤은 휴식의 시간이고, 잠을 자면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피곤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아이들과 수면 패턴을 잡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뼈의 성장을 이뤄내는 성장판에 칼슘 흡수를 돕고요.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이 만나는 숙면의 시간이 키가 자라는 최적 환경이고, 이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게 IGF-1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얘가 성장 호르몬과 똑같이 성장 촉진에 관여하는데, 태아일 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얘가 어, 우리 몸의 혈당도 떨어뜨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거의 유사한 물질이라고 하고, 얘는 또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간에서 생성된 성장인자가 뼈의 성장판에 작용을 하고 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저 첫째 시간에 제가 이거 IGF-1에 대한 거, 간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이요. 여기 보시면 그때도 보여드렸죠, 그래프. 식사 후 3시간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운동 후 높게 나오고, 취침 후 90분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높게 나오고요. 깊은 수면이 들 때 가장 높게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그래서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잘 자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그래서 성장이 잘 되고, 그래서 두뇌 건강에도 좋고, 면역 체계에도 좋은 거고, 또 아이들이 잘 놀아서 운동을 잘하면 성장 호르몬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리고 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잘 먹으면 그런 영양들이 성장에 또 영향을 주고,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두뇌 건강에도.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쵸? 성장 호르몬 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했던 영양과 운동과 그다음에 그 수면,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 환경적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많이 클 수 있다. 그리고 6세 아동의 수면 시간이 증가될수록 IQ 점수가 증가된대요. 아이들 많이 재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한 경우보다 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경우 IQ 점수가 10점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비만도 온대요, 비만. 밤에 덜 자는 어린이가 비만 가능성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가 된대요. 그래서 그렐린 분비 증가로 이 비만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수면 시간 부족이 소아 청소년의 비만과 관련이 있는가 해서 수많은 관찰 연구에서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 짧은 수면 시간에 비만과 관련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뚜렷한 관련성. 그러니까 내가 살이 잘 안 빠져, 내가 살이 찐다 그러면 일단 잠을 좀 많이 주무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수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 자야 되잖아요. 충분히 푹 잘 수 있어야 되면 낮 동안 활발하게 움직이게 아이들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질 좋은 잠에 들 수 있게 이제 적절한 온도, 18에서 23도, 습도는 자다가 깼을 때 기침을 하지 않을 정도가 좋고, 침실내 밝은 전등이나 스크린을 없애서 조도를 낮추고,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여기는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그리고 밑에도 대한소아학회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작업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평일도 휴일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배고프지 않도록 식사는 충분히 하고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침실은 어둡게 하고 방의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침실을 벌 받는 곳으로 사용하지 말래요. 아이들 혼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제 엄마들이 빨리 자라고 스트레스, 이렇게 막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아이들이 수면도 즐겁게 잠들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을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이렇게 되고, 그 성장 호르몬이 55세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55세 전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저기 뭐 살도 지방대사도 해서 뭐 복부 지방도 감소되고 기억력 개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뇌 쪽으로 성장 호르몬이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개선시키고 활력 증가 효과를 나타낸대요. 그리고 심장에도 심혈관 질환도 되게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아무튼 회춘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도 잘 주무셔야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이런 기능들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반면 얘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반대겠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피부 탄력도 저하되고 근육뼈 밀도도 감소되고 심장 내 폐기능도 약화되고 우울증, 불면증, 뭐 갱년기 증상, 복부 비만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런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뭐 바른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2번 마이너스 전략입니다. 성장을 돕는 마이너스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손꼽히는 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키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얘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3분의 1 정도까지 준대요.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알레르기 질환에도 노출돼 버리면 우리 아이들 또 깊은 숙면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이제 안 좋은 연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아이들과 공감 소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화나고 뭐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대요. 그래서 성장에 써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전략입니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 스트레스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해요. 아이가 하는 말을 비판 없이 들어주고, 그다음에 작은 일에도 아이와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소한 일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몸을 써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찾고, 가족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고, 힘들 땐 엄마 품에 안겨 실컷 울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가 힘든지 물어보기도 하고, 자주 안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느낌을 충분히 수용을 해주면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에 맞게 아이들과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이 성조숙증이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뭐 비만이 가장 크대요. 비만. 뭐 이게 음식과 영양,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비만이 가장 크고요.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일단 성장 호르몬이 그 축적된 그 지방을 분해하는 데 쓰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 방부제, 이런 거, 화학 물질 같은 경우가 안 좋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이게 경피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피부로 바르는 독이 체내에서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마시고 피부에 닿는 거를 이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가 3.5배, 겨드랑이 3.6배, 뭐 파란 쪽, 이게 이제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근데 생식기가 42배 정도 되잖아요. 높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 샴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디워시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입니다. 조금만 달리면 됩니다. 사장님들 기운 내시고. 생애 초기 영양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 영양 저도 요거 공부하면서 물론 뱃속에 10달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아무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멀리 떨어질수록 힘들다. 라는 거를 또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고요. 어린이 시기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평생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생애 주기를 보면은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인기 이렇게 보는데 여기 중에서 임신기, 재태 기간도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임신기의 태아 건강이 생후 건강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태아의 건강 영양 상태가 생애 초기의 건강 상태 이 태아 있을 때랑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때 전생에 걸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이런 개념들을 발달 과정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 이 발달 과정에서 생애 초기의 건강이 전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그 시기에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의 성인 된 그 건강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랑 생애의 그 건강으로 좌우가 된다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생애 초기에 영양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된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이거를 생애 첫 천일의 영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하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과 질병의 신체 발달 과정 상의 기원이라고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무슨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무슨 캠페인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애 1000일이라는 게 뱃속에 있을 때 270일, 그 다음에 태아기 때 365일,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자랐죠. 기어다닐 때 365일, 그 다음에 아이가 3세에서 5세 초반, 그러니까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 2세까지의 영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생애 첫 1000일 동안 형성된 기초 건강이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2010년 천데이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정보나 그런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영리 단체 천데이즈. 이렇게 써 있는데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건강관리나 영양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요. 최근 생후 첫 1000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그건 캡처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기 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임신하신 분들한테 좀 임신 전부터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 아이 정말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겠다. 정말 키도 많이 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국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첫 속에 생애 첫 1000일 영양의 중요성이 발표가 됐고요. 요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영양이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영양소가 중요하지만 DHA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애 첫 1000일의 오메가3 및 오메가6 지방산 식이 섭취량의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되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DHA가. 근데 그때 제가 그래프 보여줬을 때 두뇌 발달이 아이 때 가장 많이 올라가잖아요. 두뇌 발달이.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랑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오메가3를 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요, 임신 전부터 엄마가 축적하고 아이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오메가3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8년 한국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첫 소개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인데, DHA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천일이 뇌가 급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생후 1년 동안 뇌가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생후 3년까지 성인 뇌 크기의 85%가 성장한대요. 우리는 이미 생후 3년까지 83%의 뇌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DHA가 바로 축적되는 시기라고 하니까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잘 드실 수 있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또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먹고 아이도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뇌 발달 DHA는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치매, 기억력, 스트레스 대응, 우울, 수면 인지 기능, 말하기, 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요, 아이들이 그 성장 호르몬을 사용해서 그 염증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성장 호르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영양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잘 먹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뇌 발달에 영양소가 이런 영양소들이 다 필요해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 두뇌 발달에도 필수적인 영양소 이런 거니까 생애 첫 1000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애 첫 1000일이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수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영양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장 건강. 이거는 이제 면역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이 장 건강도요, 임신 시기 생애 첫 1000일에 충분히 섭취를 해서 평생 장내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이걸 하면 좋고, 그리고 엄마가 원래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엄마의 산도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장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게 이제 그런 면역을 애가 가지고 이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산모가 수유하는 동안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아이한테 그런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두루두루 되게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모유의 면역 물질, 생애 주기 영양학 김정이 여기에서 캡처가 된 거고요. 갓 태어난 우리 아가들이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준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죠? 엄마 모유를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그 면역 기능이나 소화 기관의 건강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 이렇게 면역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산균에 이렇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끝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캡처를 많이 해놓은 게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 막내 때인데, 제가 우리 보민이도 거의 이제 뉴트리라이트 건강 정보를 통해서 약을 먹이지 않았는데, 이때 막내가 좀 어릴 때 어린이집을 갔는데 요로 감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 많이 걸려요. 그 어린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수족구까지 같이 왔었고, 이거를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9개월이 됐었고요. 8.2kg인 이 아이가 하루에 항생제를 5번을 맞았어요. 5번 약을.
근데 항생제 종류도 두 종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뭐지? 어떤 항생제가 맞을지 모르니까 얘네들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맞아 떨어지면 그냥 그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항생제를 맞을 때마다 제가 올라오는 그 싸한 느낌이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아, 그리고 아이가 주사를 항생제를 맞을 때마다 막 설치고 칭얼거리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심해서 그날 하루 종일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거, 그리고 요로 감염을 쳐보니까 약이 없어. 고칠 수 있는 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채가 입원했었고 그 옆에 베딩에 한 아이가 입원해서 왔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온 게 그 수족구로 왔다가 요로 감염이 또 오고 그게 계속 왔던 거예요. 그게 점차 발달이 돼서 이 척추에 뭐 액을 빼서 검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애가 그거를 빼는 과정 속에서 애가 허리를 못 피더라고요. 어린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우리 아이도 이렇게 병원 치료 받으면 입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오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병원복을 입고 도망치듯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월요일에 신장 핵의학 검사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고 했고 퇴원시켜 달라 그러고 일요일 날 점심때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종류의 항생제를 7번이나 주사를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열이 심하지 않았는데 해열제를 계속 주고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주는 해열제는 제가 이제 먹이라고 했을 때 안 먹였고요. 그리고 유산균으로 계속 아이한테 먹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게 이 아이가 집에 온 아이예요. 병원복 입고 도망치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엉덩이 발진도 되게 심하고 되게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반신욕을 시켜줬어요. 저희 거 그 있잖아요. 아로마 있잖아요. 라벤더. 그거에다가 그 세숫대야. 이때는 세숫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세숫대에 라벤더 오일을 뿌려서 반신욕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엉덩이 발진이 되게 많이 좋아졌었고 그리고 수족구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피부 밖으로 독소가 빠지는 느낌처럼 아이가 금세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병원을 한 번을 안 가고 계속 케어를 했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그 어린이집 가면 수족구가 한 번씩 다 유행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걸렸다가 또 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뭐지? 다 걸렸는데 이 아이만 안 걸렸다고 원장 선생님이 근데요 어머니 민채가 되게 신기한 게 다른 아이들은 수족구 때문에 몇 주씩 안 나왔는데 민채는 수족구가 안 걸렸나요? 물어보더라고.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수족구도 안 걸리고 정말 그 원생활 할 때 병원 한 번 안 가고 케어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가 약을 먹이기 싫어서 그 약병을 그 약국에다 사가지고 퀸치 주스랑 아세로라 C, 유산균, 그러니까 제가 가진 그 비타민들을 다 이게 그 있잖아요. 약사발을 사서 갈아가지고 거기에 믹싱을 해서 먹였어요. 먹였는데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애들 약 어떻게 먹이는지 혹시 아세요? 두 다리에 아이를 끼고 팔을 잡고 주둥이를 눌러서 약병을 쑤셔 넣어가면서 약을 먹이거든요. 그거는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그렇게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식품이니까 엄마들이 안 먹으면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걸 꼭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케어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냥 먹어야 되는 건 줄 알고 먹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그 독감 오고 막 그랬을 때도 있어요. 독감도 오고 막 그랬을 때도 병원 안 가고. 근데요, 저는 그 기준이 있긴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어차피 병을 고치는 약은 없다. 그 생각이 되게 크게 박혀 있어서, 그 아이가 이제 어차피 병원 가도 주는 약
똑같고 뭐 소화제, 항생제, 뭐 항염제 뭐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독감이 걸렸을 때도 열이 3일인가를 안 떨어뜨렸어요. 봄이니까 둘째가 3일 동안 고열인 상태였는데 그때도 신랑한테 욕을 잔뜩 먹어가면서 아이를 케어했거든요. 했는데 그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싹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이들이 엠모스피어 앞에 보민이가 민채랑 같이 앉아서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민채도 독감이 와야 되는데 민채는 또 독감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엠모스피어가 확실히 바이러스를 케어가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신뢰감이 또 됐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저희 신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가 좀 이상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 애들 병원 한번 안 가고 너가 좀 잘 키운 것 같은,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케어했고, 근데 그 중간중간 그 피부 발진이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 것도 다 케어가 그냥 뉴트리라이트로 케어를 했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가 아니어도 피부에 발라야 되고 하는 거면 저희 아이는 막 상처가 나도 막 로션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상처는 안 되는 일단 소독을 하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케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끝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지금 결정됩니다. 운동과 영양요법으로 성장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